비즈니스 가치를 위한 AI의 적용,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봄에 발표했던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반적인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포커스에서 AI 적용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적용의 대상을 선정을 한다든지 적용을 하기 위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전반적인 얘기하고 이제 비즈니스에서 뭘 기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AI의 실체와 한계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리고 또 기업의 실무자들이, 경영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AI의 적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순서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기업들은 AI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큰 기업들이죠. 한 84%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케이스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일부 존재합니다만은 본격화된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84%와 5% 간의 갭, 이 갭은 사실은 기업들한테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기업들한테 대해서는 이 경쟁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처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거리들, 뭐 일종의 질문 사항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종류를 긍정적인 측면하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AI의 잠재력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인 수준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기업에서 활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그런 것이냐.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측면에서 과연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적절한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의적인 의견들도 존재를 하죠. 반대쪽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 AI가 당장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세부적이고 그 준비사항에 관한 고민들이 많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I가 인공지능이 다른 기업들 또는 뭐 일반적인 기업들한테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내 업종에서는 이게 그다지 그 적합한 모델 케이스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특수한 성격의 내 업종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그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이제 그 유용성이 있다 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포함한다고 보면 상품 추천, 개인화 부분, 그 다음에 챗봇, 그 다음에 이미지나 비디오에서의 사물인식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의 인공지능의 붐을 그 기업에서의 활용을 부추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케이스들은
일반적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분야라고도 이제 보이니까요. 업무 특성에 맞춰서 그 각 업종에서의 독특한 분야에 좀 커스터마이즈해서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래 수요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팔릴 건지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예측 쪽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몬산토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엔지니어링에서 유망한 분자를 발견하는 쪽에 집중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쪽에 집중을 해왔던 존 디어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이제 비료를 뿌리는 거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화학 비료 사용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이제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뎁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시추 지점을 찾는데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본업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버진 할러데이즈는 여기 이제 여행사죠. 그래서 마케팅 이메일을 작성을 할 때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 성과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 바로 마케팅 이메일의 제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이메일 헤드라인 카피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개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 작성을, 카피 작성을 사람이 하는 대신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하고 최적화를 시켜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개봉률 증가, 실질적인 영향이죠.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노동 절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아웃풋, 성과에 영향을 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류의 이제 적용들이 증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죠. AI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논의가 부쩍 활발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업무가 AI에 적용 대상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AI는 더 정확하지만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있고 이게 바이어스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환상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판사도 AI로 바꾸면 100%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평한 판결을 할 것이다. 사실은 현실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AI가 일관성, 바이어스의 문제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쳤을 때 타겟팅을 100% 정확하게 한다 또는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100%를 예측한다 이런 꿈을 꾸시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죠. 또 이제 알아서 학습하고 알아서 진화한다. 이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손을 대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한번 설치를 하면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된다. 이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제공을 해줘야만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예측이 향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또 이제 데이터만 많이 넣으면 나머지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것도 상당히 이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많이 얘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AI equal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 equal 딥러닝 이게 이 세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AI equal 딥러닝이라는 등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 세부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또 딥러닝 외에 머신러닝 딥러닝이 머신러닝에 완전히 같다. 그러니까 딥러닝 이퀄 머신러닝이다. 이 등식이 딥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의 일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은 같은 게 아니야. 머신러닝은 옛날 거고 딥러닝은 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게 천문학적인 수준의 투자. 그래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이 아니라면 AI 도입은 부분적으로도 할 수 없다.
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AI도 이 범위가 개념적인 거고 상당히 이제 넓다 보니까 종류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좋은 그 분류 틀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커그니티브 인사이트, 커그니티브 엔게이지먼트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 데이터 마이닝을 거치면서 점점 더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집중해 왔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커그니티브 인사이트죠. 그래서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품 추천이나 사기 탐지 같은 문제에다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자동적인 패턴 발견 또는 의미 추출, 유형 분류, 점수화, 스코링이죠. 이런 용도를 이제 활용했던 게 이제 커그니티브 인사이트. 계산이 복잡하고 많은 계산과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근데 주로 이제 사용했던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정형 데이터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이 커그니티브 인사이트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해서 전체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부분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백엔드 그래서 이제 후선의 업무 처리, 단순한 업무 처리 부분을 사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 작업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최근에 그 부쩍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이제 이 RPA가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유형을 보면 대출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 같은 또는 뭐 오타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속도와 오류의 감소에 의해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사람한테서 그 소프트웨어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시적인 ROI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높은 ROI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고 그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적용하는 쪽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언론이라든지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커그니티브 인게이지먼트. 직원이나 고객 등 사람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대신 처리해주는 작업이죠. 헬프데스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챗봇, 그다음에 가상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커그니티브 인게이지먼트가 될 겁니다. 주로 자연어 처리나 영상 인식 등이 관련이 돼 있죠.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한 덩어리를 놓고 AI 그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느냐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보충해서 보면 컴플렉스 태스크 그리고 심플 태스크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를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cognitively simple한 태스크하고 cognitively complex한 태스크 요거 이제 구별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나 이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래서 그림 안에 사진 안에 개가 있느냐 이거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매우 단순한 성격의 업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추출한다기보다는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는 분야에서 하고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 뭐 트윗이 하나 있었다고 했을 때 그 트윗의 내용에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갔느냐를 카운트를 해서 부정적이다 또는 긍정적이다. 사실 굉장히 그 정확도도 떨어지고 중의적인 표현 같은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단순한 작업으로 그리고 이제 매우 정형적인 작업으로 사람의 단순 노동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거 사람이 군다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게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과 시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대량으로 빠르게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업무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심플 태스크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반면에 있는 그 한 세트 이제 업무들은 예를 들면 그 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항목을 모아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것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개발을 해서
예측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게 낫다, 안 파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여기에 이제 영향 주는 암묵적인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사이의 관계들을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모델화시키는 작업.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죠. 그래서 AI도 무조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단순한 작업들,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난 많은 사례들이 주로 단순한 유형에 속합니다만은 점점 더 이제 비즈니스의 가치를 크게 주려면 컴플렉스 태스크까지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AI의 기본 개념 또는 유형 분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AI라고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안에는 그 심볼, 룰 기반의 심볼릭 처리를 하는 엑스퍼트 시스템이 오랜 동안 이제 있어 왔고요. 전문가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을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알파고 이후에 딥러닝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AI 이퀄 머신러닝, 결국 이제 전체 그림 중에 아주 일부분인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일부분의 AI의 전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머신러닝 안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제 오랜 동안 사용해왔던 회귀 분석 같은 통계 방법부터 시작해서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랜덤 포레스트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업무 문제에 따라서 더 좋은 성과를 내거나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 짚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AI의 A자가 Artificial이었다.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인텔리전스를 가지는 부분하고는 정확하게 같은 모습일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풀리 오토메이트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까지 적어도 풀리 오토메이트에 근접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셀프 리바블링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포장이 돼 있고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롱이냐 위크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네럴이냐 스페시픽 퍼포스냐, 그래서 제한된 문제 영역을 그 다음에 제한된 수준에서 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슈퍼 제네럴 인텔리전스하고 지금의 인공지능하고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AI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의 AI가 특히 주로 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찾아내는 게 주로 이제 하는 일인 거고요. AI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또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까지는 지금의 AI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물어본 게 정해져 있으면 답을 하는 데까지가 AI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보면 문제를 내는 능력이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답을 푸는 문제, 답을 찾는 능력하고는 월등히 차이나는, 훨씬 더 이제 고수준의 그 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가장 치명적으로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답을 내놨다 하더라도, 뭐 질문을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어떤 답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 답이 왜 그렇게 결론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AI한테 많이 부족하죠. 폴라니의 파라독스에서 한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We all know more than we can tell.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다 못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훨씬 더 많은데. 이제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머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다 말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얘기는 설명력이 없다. 설명하는 능력을 장착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해석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겠죠. 결국 설명을 못한다고 보면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용이라는 측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도입해서.
자, 그러면 해석이 왜 어렵냐, 인공지능이. 그리고 또 그 해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머신러닝, 결국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지금 이제 딥러닝 같은 부분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낮은 해석 가능성이 유발하는 문제들, 이 블랙박스가 생기는 문제죠. 아,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리스크들하고 연관이 됩니다. 설계자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데이터 자체에 바이어스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집어넣었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그 안에 연령, 인종, 그 다음에 뭐 등등의 바이어스가 깔려져 있어서 특정 인종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아직 그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았던 케이스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케이스도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없다. 산은 보고 바다는 봤지만 호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호수란 답은 절대로 내놓지 못할 거다. 오류 발생 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 진단이나 수정은 쉽게 되느냐? 그 부분이 뭐 해석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치기도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거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겠죠. 왜? 사람도 비슷한 유형의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경중이 차이가 나느냐일 겁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알파고라는 환상을 가진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용 알파고를 도입하자.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 사면 알아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일 마케팅에다가 마케팅 플래닝을 하는데도 알파고를 적용한다고 치죠. 그랬을 때 매출이냐 이익이냐 어느 쪽에 포커스 할 거냐는 시장 전략 가치를 AI가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다. 또는 경쟁을 방어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 성장을 집중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갈 거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볼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플래닝을 해낸다. 이 무수하게 많은 변수들을 알파고처럼 단순한 로직으로는 커버하지 못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적용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 살펴보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문제들은 게임 형태로 이기니까 승부가 다양한 영향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게임 형태로는 뭐 OX 문제, 주사위 던지기, 그 다음에 바둑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플레이어도 통상 뭐 바둑처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도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변화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규칙이 존재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게 실제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결과가 명확한 승패로 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고려 요소가 있고요. 자, 생각보다는 비즈니스용 AI는 고수준의 AI를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적용은 매우 단순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비즈니스 적용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이슈가 있고요. 데이터 가공이나 모델링 측면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 측면을 먼저 보면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케이스가 아예,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어딘가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확보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확보에 가능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임대나 구매로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대 성능비가 확보될 수가 없는 케이스가 있죠. 결국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 가공 측면, 그 다음에 모델링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개, 고양이 구별할 때처럼 이 사진은 개, 이 사진은 고양이. 이런 식의 이제 라벨이 달려있다? 그러면 얘기가 명쾌한데, 라벨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고요. 최신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데이터 존재하지만 과거에 코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된 최근 데이터가 추가되지 못하고 그다음 그게 이제 직접 반영되지 않는 그다음에 데이터 가공, 그다음에 업데이트, 인티그레이션 이런 부분에 이제 이슈가 나오죠.
또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데이터가 많으면 그냥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서 확장해서 데이터가 많다라는 건 이미 이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적용에 있어서 최적이다. 이런 이제 획일적인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양적인 부분에서의 데이터량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도로 변화해 갈 것 같다는 거죠. 질적인 측면에서 더 큰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이라고 하면, 단순히 양이라고 하면 자본력이 크면 무조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 질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판세가 약간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비즈니스 적용이라고 본다고 보면 그 비즈니스의 특성에 맞게끔 그 맞는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람의 경험하고 데이터가 결합되는 형태에서 양질의 응용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림은 앤드류 응이 그 딥러닝의 이제 가치 또는 뭐 장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던 그림이었는데요. 보시면 데이터가 양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성과가 계속 성능이 개선되는 게, 향상이 되는 게 꾸준히 그것도 멈추지 않고 이게 이제 딥러닝이다 하고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제한된 문제, 예를 들면 개고양이 사진을 구별한다든지 뭐 인간의 자연어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통상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고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용되는 문제 성격에 따라서 이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기업에서 적용해야 되는 복잡한 종류의 문제들. 그랬을 때는 이게 좀 더 잘 학습이 되고 더 좋은 모델이 개발된 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문제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보면 경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필요한 데이터 양은 이렇게 뭐 딥러닝을 적용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경쟁에서 그러면 지금 논리대로라고 하면 앤드루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은 경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고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사실 실제 비즈니스 문제들은 일정 수준의 정확도 또는 어떤 그 정보 가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성과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5%의 이탈 예측 오차 정도의 이탈 예측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4.5%로 낮춰진다. 성능은 개선된 거지만 이게 이탈 방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왜? 이탈을 방어한다라는 작업 자체에 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실행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나열을 해보면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 지원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경우 자, 구글의 오토ML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튜닝을 하는 거죠. 근데 자동으로 알고리즘이 이제 최적화된다까지는 좋은데 파라미터 최적화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운영되는 환경은 800 GPU 800개 그 다음에 학습하는데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까지는 좋은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에다가 하나하나에다가 이 정도의 거대한 예산들을 투입한다? 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딥러닝이 더 많은 리소스를 소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일반 담당자나 경영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왜 이 수치적인 데이터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델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딥러닝이 뭐 복잡도가 높다 보니까 적합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인과관계 파악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자 사실은 이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파헤친다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패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딥러닝이 운영 작동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라는 게 중요하다. 진짜 원인이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딥러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딥러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능과 이제 자원 소요라는 측면에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면요. 한국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뉴스를 한 10만 건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 10만 건 뉴스의 제목을 가지고 워드2백으로 인베딩을 시키고 나서 딥뉴럴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를 비교해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냐 아니면 옛날에 나온 뉴스냐 이거 제목만 보고선 찾아내게끔 한 겁니다. 일종의 연습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제 적용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치가 있겠죠. 있기는. 그런데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는 72%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에는 한 2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68% 정도의 학습률을 학습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렸어요. 구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이제 병렬 환경이냐 등등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더 낮은 정확도를 위해서 10배의 자원을 소요한 사례를 이제 볼 수 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동일한 랜덤 포레스트 성과하고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만은 딥러닝은 70%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앞에 모델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튜닝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학습 시간이 3시간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월등히 많은 시간이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72% 정도의 정확도에 멈춰 있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에서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제한적인 일부 케이스라고 치더라도 그런 특정한 문제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또 다른 머신러닝 방법이 더 좋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적은 컴퓨터 리소스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딥러닝이 최적의 구조로 설정됐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쁜 성과에 월등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공개된 자료를 하나 보면요. 맥킨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AI가 인공지능이 이코노믹 임팩트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2030년 정도까지 꾸준히 증가를 한다, 경제적 영향이. 그런데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이 그로스 임팩트라고 본다면 경제적 효과가 이만큼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이만큼이 존재를 해서 넷 임팩트는 이만큼 약 16% 정도까지의 이코노믹 아웃풋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시점이 2030년이에요. 맥킨지가 보는 견해는 물론 시뮬레이션이죠. 예측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맥킨지였습니다. 자, 이분들이 들여다볼 때는 이제 AI의 분류를 5가지로 나눴는데 이 5가지로 나눈 걸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NLP, 그리고 가상 비서,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RPA, 그리고 지금 이제 정교한 고급 분석,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일반적인 이제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 수요 예측이나 등등에 또는 뭐 마케팅 타겟팅 이런 데 적용을 해야 되는 어드밴스드 ML까지. 근데 이 5개를 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율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나머지 네 가지, 컴퓨터 비전이나 NLP 등등 RPA까지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적인 비즈니스 적용에 비하면 조금 외곽에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ML 부분은 이 5개 중에 겨우 한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딥러닝이 잘할 수 있는 NLP나 컴퓨터 비전, 뭐 챗봇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쪽에서의 발전 속도가 커져 갈 것 같다. 이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코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코스트 부분이 26분에 지금 10 정도가 됩니다. 트랜지션 코스트, 전환 비용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부정적인 외부 영향, 예를 들면 AI의 활용에 대해서 직원이나 또는 사회단체든 일반인들의 이제 그 어떤 저항 같은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여기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AI를 적용하려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알고 미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저평가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뽑아보면 직원들보다 경영진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도입에 의해서 직원들이 해고될 것이다. 업무가 대체되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경영진 쪽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보다도 뭘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가 훨씬 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이 부분이 이제 경영진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경영진이 미치는 기업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이 중요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항목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의 단순화, 그러니까 이게 대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업무가 쉬워진다라는 게 미칠 영향, 이것들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업무의 부분 단순 작업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머리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일부분들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에 있다는 게 이제 복잡하다기보다는 꼭 이제 반복 작업들을 많이 해야 돼서 이제 사람한테 부담을 주던 부분들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자동화가 되면서 전체 업무의 모습은 훨씬 더 단순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당장 AI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쪽에 집중해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더 많은 가치를,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적용을 하려고 보면 제한적인 수준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에 능통한 업무 전문가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지금의 AI가 낮은 설명 가능성,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설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Explainable AI, 그래서 XAI라고 하는 부분도 개념적으로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죠. 트랜스페런시, 얼마나 투명하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 입증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변화도 일부 있습니다만. 데이터 과학 얘기는 직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이제 그 건너뛴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 하나만 보면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는 꼭 이 개념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아직 기술력이 낮은 사람들이 그 엑셀처럼 머신러닝 툴을 활용을 해서 뭐 AI 일부니까요. 머신러닝 툴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전반적인 예상들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제 단순화시킨 제품 형태로 그래서 그냥 사면 바로 이 어떤 플랫폼을 구매를 해서 그 플랫폼 위에서 매우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 현재 플랫폼은 좀 이제 제한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많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머신러닝 자동화 측면, 오토ML, 뭐 지금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봇이라든지 뭐 몇 개의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이 전체 프로세스로 좀 확대가 되는 측면들도 존재를 하죠. 가트너가 이제 시장 변화, 시장이라는 측면, AI 자체의 이제 시장에 대해서 비즈니스의 적용이라기보다는 AI 자체에 대한 시장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 놓은 걸 보면 짧은 미래에 결국 그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2, 3년 내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객 서비스, 챗봇 이런 쪽에서 AI 응용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나머지는 생각보다 좀 더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공신경망, 뭐 딥러닝 워낙 붐이기도 하고요.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이제 그 고객 서비스 봇이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나오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메이저 벤더들 중심으로 해서, 공룡 벤더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왔습니다만은, 획기적인 기능을 가진 솔루션들이 스타트업들이 개발을 해내고, 그 스타트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전망을 조금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그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실용적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은 지금 기업에서 막연하게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예상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AI 딥러닝 이쪽이 이제 발전 확산이 될 건 틀림없는데, 결국은 기술 측면에서의 발전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면 그 제한된 기술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가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볼 거냐,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문제에 적용하느냐에서 활용 결과는 성패가 갈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이제 무시 못하는 부분이 바로 고용대체라는 측면인데, 이 고용대체, 그러니까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가 이제 지금 뭐 사회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소설 같은 얘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분의 업무들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화가 돼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 같이 생긴 인공지능이 나온다? 이건 뭐 환상이라고 보지만 전체 업무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를 통째로 AI가 다 커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바로 누구를 해고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전체 업무 중에 부분의 작업들, 태스크 레벨, 잡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조금씩 대체해 나가면서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누적돼 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누적돼 가면서 결국은 총 소요되는 인력의 숫자는 늘어나진 않겠죠.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엘리먼트 AI에서 중요한 지적들을, 조금 현실적인 지적들을 몇 가지 해줬는데, 살펴보면 AI를 기업에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첫째, 아주 작은 문제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화보다는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파워를 더 제고시키는 오그멘테이션에 포커스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이제 직원들의 반발을 줄인다는 측면도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I와 대상 업무 모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 이 구하기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만은 기술과 그 다음에 업무 양쪽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양성을 하든지요. AI 적용이 비즈니스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만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에다가 AI를 적용한다? 이거 낭비죠. 그리고
망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에 문제를 푸는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어떤 기업이라면 기업이 속한 시장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장 안에서 주로 문제를 푸는 대상 문제의 종류,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의 종류, 요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숙제가 된다. 전체를 이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위해서 AI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는 초기 진입 단계에서 일부 기업들은 진입 단계에 처해 있고 어떤 기업들은 국내를 포함해서도 본격화 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단계를 나눠서 본다 보면 진입 단계에서는 AI와 비즈니스 양 측면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진 않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을 경험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대상 문제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적용에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다? 상당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요. 자, 현실적으로 내부에서 모두 구할 수 없다면, 내부에 확보할 수 없다면 외부라도 조력자를 구하는 게 필수 조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범적인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적용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기술적인 피저빌리티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의 임팩트,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코스트에 대해서 동시에 고려를 해서 말이죠. 시범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험 적용을 하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원샷으로 한 번에 어떤 업무 기능을 AI를 통해서 그냥 확 바꾸겠다. 이거 이제 기존 업무 방식은 버리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어프로치가 되겠죠. 거기다가 운영을 위해서는 한 업무 기능 또는 프로세스와 나머지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연관된 업무 프로세스가 연결되는 부분도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설계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업무에다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에 영향을 어느 정도를 줄 거냐에 대해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작업들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진입 단계가 많은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친다고 해도 일단 진입 단계를 넘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냐. 자, 1차적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다음 부분에서도 무조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 문제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성도를 높인다고 하는 건 막연하게 이제 더 정확한 걸 한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보다 단순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더 강하고 세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만들고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완성도 제고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 기존 데이터 등 클렌징, 반영 이런 부분들도 확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어야겠죠. 이 업데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AI가 산출을 하는 결과에 대한 리포팅,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업무 프로세스, 이 모든 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겠죠. 이제 본격화돼서 그리고 이제 확대돼서 이제 기업에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AI로 수행되는, 그래서 사람 직접 개입하지 않는 프로세스와 기능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프로세스와 연결, 그러니까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 또는 지능형이 아닌 기계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 연결을 자동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도 대안 마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적용된 AI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통제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생각보다 많은 과제들이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도 그게 단계별로 진입 단계에서와 그다음에 적용을 확대하고 확산을 시키는 본격화 단계에서 나눠져서 숙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즈니스 가치를 위한 AI. 그래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AI를, 그다음에 이제 AI의 이슈, 그다음에 과제, 실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